네, 안녕하세요. 어투덕입니다. 오늘은 켄 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켄 피셔는 필립 피셔라는 투자자의 아들이죠.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켄 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 개의 질문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미신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다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뇌는 나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내 투자를 방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된 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켄 피셔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미신. 켄 피셔의 다른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투자에서 미신을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미신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미신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미신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P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PR이 높으면 비싸고 PR이 낮으면 싸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인즉 PR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높은 PR이든 낮은 PR이든 그것이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예측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주 조금도 예측해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의 말대로 정말로 PR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표일까요? 만약에 이 PER이라는 것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면은 PER이 높은 시장이 PER이 낮은 시장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야겠죠. 더 자주 하락해야 된다는 말이 될 텐데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어떨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이 20보다 낮았던 적은 117번 있었는데 이 117번 중에서 시장은 35번이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PR이 20 이상이었던 적은 17번이 있었는데 그 17번 중에 시장이 하락해서 끝났던 해는 5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중 3번은 시장 하락률이 크지도 않았다고 하죠. 첫 번째가 2000년인데요. 그때는 마이너스 9.1%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가 1962년이었는데 마이너스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죠. 이 역사의 데이터를 보면은 고 PR이 위험하다는 것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PR이 단지 2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PR을 넘어서 너무 치솟으면 더 위험해지고 너무 아래에 있으면 위험이 급감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이 22배가 넘으면 나쁘고 15배 이하면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PR이 22배가 도달하면 매도를 하고 15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자는 그래도 여전히 단순한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을 23으로 바꿔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PR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계속 믿을까요? 여기서 미신이라는 것은 PR이 낮으면 안전하다, 싸다라는 게 될 텐데요. 왜 이런 미신들이 계속될까라는 거죠. 저자는 그 원인을 우리의 또 본능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높은 것을 무서워하죠. 본능적으로. 2m 높이에서 떨어지면 조금 비틀거리겠지만 12m 높이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죽을 겁니다. 그리고 120m라면 무조건 죽겠죠. 즉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본능에는 뭔가 높다면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페와 관련된 정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수치에 대해서 겁을 먹고 낮은 수치일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높은 PR을 무서워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또 다른 미신도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크면은 흔히 위험하다고들 생각을 하죠. 국가 재정이 큰 적자를 기록하면 나쁜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빚에 대해서 대부분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하죠.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자는
그건 역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2006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이 출판된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미국은 단 4년 동안만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막바지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주식시장은 고점을 기록하고 약세장으로 진입했죠. 그리고 경기 후퇴가 지속됐습니다. 약세장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낙폭도 컸죠. 이런 역사적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은 흑자 재정이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은 흑자 재정 이후 12개월 수익률과 적자 재정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적자 재정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22%였고 흑자 재정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0.8%였습니다. 그럼 36개월로 늘려보면 어떨까요? 적자 재정은 평균 수익률이 36%였고 흑자 재정은 9.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흑자 재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나쁜 시장으로 몰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말 확실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선입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봤을 때 대규모 재정 적자가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트럼프는 그런 미신을 믿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흑자 재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역시 확률일 뿐입니다. 자, 다음 미신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 석유에 대한, 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유가가 주식시장에 나쁠 거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죠. 사람들은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내리면은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리가 있어 보이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소비가 줄 것이고 소비가 줄면은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주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고유가와 주식시장은 상관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유가와 주식시장 이 두 개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유가와 주가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11이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작죠.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효과라는 것도 있죠. 흔히 미국 시장에서 셀링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름에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미신들이 많죠. 산타랠리, 10월 효과, 월요일 효과, 금요일 효과, 썸머랠리, 트리플 위칭 데이 뭐 이런 것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을까요? 정말로 5월에 팔고 떠나는 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여름에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 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여름에는 수익률이 나빴을 때보다 좋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죠.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음 달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설문조사 결과 3월에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3월에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2월에 다 매수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3월에는 매수할 사람이 없겠죠. 추가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곧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은 5월에 모든 사람들이 팔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5월에 모든 사람들이 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왜 5월에 팔겠습니까? 4월에 팔면 되죠. 그러면 또 4월에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누구는 3월에 판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은 실제로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할까요? 이런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될까요? 혹은 산타랠리, 10월 효과, 금요일 효과, 월말 효과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 뉴스에 나오냐는 거죠. 저자는 이런 미신의 대부분은 이 투자자들에게 잦은 매매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나 이 주식 중개인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의 매매 비용이 그들에게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계절에 관련된 또는 시기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시장 움직임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매매를 부추긴다면은 그 사람한테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 브로커가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데이터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조작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미신도 있습니다. 부채는 나쁜가? 우리는 흔히 부채가 나쁘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죠. 기업의 부채도 나쁘고 개인의 부채도 나쁘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부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회사가 보유하는 적절한 부채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맞냐는 거죠. 자,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이 자산 수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높다면 부채가 많을수록 좋고 적을수록 나쁜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3%에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대출을 3%에 받아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10% 올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무조건.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대출 금리는 비싼데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낮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부채가 없는 게 좋다는 거죠. 자,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동을 하고 있죠. 미국의 부채를 한번 계산해 보죠. 미국의 평균 이자율은 세후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4%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자산 수익률은 GDP를 전체 자산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GDP를 전체 자산으로 나누게 되면 자산 수익률이 12%가 나옵니다. 미국은. 이 계산대로라면 미국은 자산 수익률이 조달 비용보다 약 3배나 많습니다. 미국의 부채 수준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는 2006년에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시점에 계산했던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 또 이 부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대출이 발생하면은 그 자금이 12개월 동안에 평균 6회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 담당자가 돈을 주면은 그 돈이 6번 다른 사람한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마약 중독자한테 돈을 대출해 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마약 중독자는 마약상에게 마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아이팟을 살 겁니다. 은행은 이 마약 중독자에게 대출해주는 아주 한심한 짓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그 돈을 받은 사람, 아이팟을 판매한 딜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받은 돈으로 세금도 내고 아이팟 재고도 보충을 하죠. 그리고 아이팟 재고를 보충함으로써 애플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런 과정이 5번 더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이 대출이 아주 멍청할지라도 나머지 5번의 선바뀜이 일어나면서 이 돈이 아주 정상적인 곳에 잘 쓰인다는 겁니다. 이상한 대출이었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돈이 회전하면서 승수 효과를 일으키고 첫 번째 멍청한 소비 이후에는 이 돈은 대부분 정상적인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나쁜 대출이라도 경제를 부흥하는 효과가,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정부가 이 부채를 일으켜서 아주 한심한 곳에 사용을 했다고 해도 그 돈이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첫 번째 그 지출이 평균보다 멍청하더라도 말이죠. 그 멍청한 지출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5번의 지출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 5번의 이득이 생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결국엔 이 부채가 경제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클린턴 정부가 정부 부채를 줄이려고 정부 부채를 갚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미국 역사상 4번째로 심각했던 3년의 약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를 보면 알 수 있죠. 빚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실 부채는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이고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켄 피셔가 현재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부채 말고 무역 적자는 어떨까요? 무역 적자가 경제나 주식시장 그리고 달러에 나쁘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역시 이것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역 적자를 보지 않겠다, 무역 흑자를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 정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좀 누그러들긴 했지만 말이죠. 저자는 이것도 역시 무역 적자가 주식시장에 나쁘다는 건 역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 외 선진국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1926년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때는 47번 있었는데 이때 해외 시장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만 크게 하락하고 해외 시장이 상승했던 적은 몇 번 있을까요? 단 3번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무역 적자를 보면은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 상대국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똑같이 올랐고 똑같이 빠졌다는 거죠. 세 번을 제외하고 말이죠.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항상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 경제는 세계 선진국 대부분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역 적자는 미국이 잘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무역 적자라는 것은 미국이 잘 나갈 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일본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일본의 경제와 주식시장은 글로벌 평균보다 좋지 못했죠. 그래서 저자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신은 저축률 감소에 대한 미신입니다. 미국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낭비하는 소비자들, 이 낭비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이 경제가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미국 기업과 미국 개인은 지난 20년 동안 이 저축을 소모하고 있었는데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같은 기간에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지만 이 경제와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 저축률이 문제라면은 왜 이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우선 미국에서 저축에 관련된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안하는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정부의 저축률 데이터에 이 자본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짜리 집을 사서 150만 달러까지 보유했다고 했을 때 이 공식적으로는 이 집의 소유주는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캐핀셔는 이런 자본소득, 이 주식이 오른 것, 집값이 오른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저축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P 500이 엄청나게 올랐고 지난 시절 동안 그래서 많은 돈을 저축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미국 개인들은 대부분 연금으로 S&P 5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저축률과 이 주식시장도 역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미신이라는 거죠. 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자, 첫 번째 질문을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금이 좋은 해지 수단이라는 것이 정말일까? 자, 만약에 금이 정말 좋은 해지 수단이고 안전자산이라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주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겠죠. 주식이 올라갈 때 금은 빠지고 금이 올라갈 때 주식은 빠져야 될 겁니다. 자, 근데 2006년을 한번 볼까요? 2006년 5월 9일 주식시장은 그 당시 10%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금 가격을 보면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명백히 금은 해지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과 주식시장은 역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이 해지 수단으로 의미가 없다면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어떨까요? 현재 금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수익률은 아주 비참합니다. 채권 수익률 정도에 머무르죠. 1950년대 그때 처음에 이제 개인들이 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채권 수익률 정도죠. 그리고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잘하려면은 오히려 치고 빠지기에 능숙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치고 빠지기, 단타 이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금 투자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몇 가지 미신들을 봤는데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할 때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지 않은가?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을 믿고 5월에 팔려고 행동을 하기 직전이라면은 그 전에 한번 이 첫 번째 질문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5월에 팔아야 되는 게 정말 사실인가? 이 높은 PR이 정말 위험한가? S&P 500의 평균 PR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높은 PR이 정말로 위험한 건가? 그 높은 PR이 위험하다는 것이 잘못된 사실은 아닐까? 라고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어떤 정보의 뒷받침 없이 내린 의사결정들을 기록해보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내린 결론에는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스스로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나? 그런 증거가 있나?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질문은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